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여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홍석준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조도영 교수님과 같이 올 초에 국회에서 방역 패스 철회 관련된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이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조도영 교수님은 몇몇 뜻있는 또 변호사님들과 같이 방역 패스 철회 소송도 제기 중이셨는데, 어쨌든 그 직후에 다행히 이제 방역 패스가 이제 철회가 되었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폐지 말씀을 듣고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미국에 출장을 가니까 미국은 지난 5월 달부터 이 마스크를,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고,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실내 마스크 착용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지금 없고, 이 실내 마스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는 얼마 전에도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됐지만 어떤 그 인지 과정이라든지 언어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발달이 더디다, 이런 결과도 나왔고, 특히 우리 조 교수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인체, 특히 이 폐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도 평소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해서 빨리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우리 조 교수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뵙자 이렇게 하게 돼서 오늘 이 자리가 이제 마련된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고, 이게 비말 전파가 주 전파 경로가 아니라 공기 전파, 에어본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데, 공기를 통해서, 즉 사람이 숨을 쉬며 나오는 그 호기를 통해서 이게 전파된다라는 게 작년에 CDC나 WHO에서 공식 인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아무리 열심히 써도 이게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의 실효성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고 계실 텐데요. 마스크 정말로 그 효과가 조금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략 한 10%, 뭐 최대 20% 비말 전파에 의한 것을 막아준다라는 연구 결과는 있어요. 그럼 나머지 80% 이상, 90%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공기 전파거든요. 그런데 그 정부의 주장을 수용해서 우리가 열심히 마스크를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실하고 딱 보면요, 실효적으로 볼 때 코미디랑 똑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밖에서 마스크 벗고 있다가 또는 쓰고 있다가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실내에 들어갈 때 잠깐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바로 벗습니다. 그리고 막 떠들고 취식, 먹을 거 다 먹고 침 튀길 거 다 튀기고 숨 쉴 거 다 쉽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 그리고 잠깐 또 마스크 쓰고 나옵니다. 이게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OECD 국가의 의료 당국이나 정부나 이런 사람들은 바보라서 다 해지를 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나라 정부 당국이 정말 비과학적이고 탁상 행정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데요, 마스크 착용의 부작용. 마스크를 잠깐 쓰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많은 연구 결과를 딱 봤더니요, 이 마스크를 장기간 쓰게 되면 심혈관 질환, 신경계 질환, 별별 질환, 이 얼굴에 피부 트러블부터 해가지고 중대하게는 심장 질환까지 막 생기는 게 다 알려져 있어요. 아까 우리 홍석준 의원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어린애들한테 발달 장애가 심합니다. 특히 언어 발달 장애가 사고 발달 장애를 유발하고 사회성 결핍을 유발하고 지능 저하까지 유발한다는 게 다 알려져 있고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의 35%가 심각한 상태라서 치료를 요하는 상태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폐 마스크, 다른 우리가 마스크 하면은 지금 코로나19하고만 관련돼서 건강만 생각을 하는데 이 환경 문제가 엄청납니다.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폐 마스크가 2천만 개고요. 그 2천만 개, 이 성분이 폴리프로필렌의 플라스틱 성분이거든요. 부직포가 얘를 매립해서
썩게 하는데 450년이 걸리고요. 얘를 소각해서 그 제거를 하려고 하면은 많은 미세먼지하고 온실가스, 그 다음에 다이옥신 같은 그 저기 환경 호르몬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다 입을 닫고 있고 심지어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환경 단체, 시민 단체가 한마디도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 이 강제 정책으로 국민들 서로가 감시하고 신고하고 갑질하고 그러니까 이런 뭐 심지어 폭행 사건, 그 다음에 어린이 위협 사건, 그 다음에 뭐 살해 협박 사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보도 아닙니다. 다 이거 중앙일보에서 조사해봤더니 1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결과 거의 4분의 3, 75%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내 마스크 빨리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냥 계속 고집을 하고 있죠. 강행하고 있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독성도 낮아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작용, 환경적 부작용, 영유아 발달 부작용, 성인의 건강 부작용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도 계속 이 실내 마스크를 강제, 의무 적용해서 강제화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앞에서 실제로 이 결의문 내용을 다 낭독을 했으며 이거를 접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뭐 아시다시피 대구시청과 대구교육청에 냈는데 답변이 아주 형식적으로만 왔고 특히 대구시청 같은 경우는 이 민원 내용도 읽어보지 않고 그 주무 담당관이 읽어보지도 않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아주 불성실하게 딱 4줄을 적어왔어요. 그래서 그 주무관은 제가 녹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거 그 민원 내용 읽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읽어보지 않았다고 스스로 자백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민원 내용 중에 제가 내용을 물어봤더니 그런 걸 제가 알 필요가 있나요?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걸 다 녹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국민신문고와 대구시청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러한 소극행정, 그 다음에 불성실, 복지부동 공무원에 대해 일벌백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금 넣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과학적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했던 대표적인 정책이 그때 이제 5월달에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이제 막 이게 숫자가 막 올라가고 할 때도 오히려 이제 이 방역 패스를 뭐 일부에서 강화하라 했는데 강화하지도 않고 특히 개인에게 이렇게 주는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주는 그런 것도 이제 중단하고 할 때 사실은 뭐 국민들을 각자 도생으로 뭐 몰아넣는다 하면서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그 좌파 민주당 쪽에서 많이 한 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 뭐 과학적 방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서 굉장히 했는데 그때 정부가 꿋하게 통계라든지 이런 걸 이제 그 믿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결국은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확진자 수가 지금 벌써 이제 10,000명대 이하로 떨어지고 대구도 지금 현재 최근에는 1,000명대 이하로 떨어진 지 오래됐고 지금 이제 하루에 이제 한 300명대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좀 선도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우리 조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국민들 언론 다 조용하고 있는 게 중국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의 맞은편 중국 쪽에서는 동부죠. 그 뭐 산둥반도니 요동반도니 그쪽 중국 동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기존에 한 20여 기가 있고 최근 10여 기를 더해서 수십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중국에 생기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원전이 하나만 터져도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라서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고가 안 일어나더라도 우리나라는 낙진의 피해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동안 쪽에 지금 설치된 게 지금 총 58기입니다. 예, 엄청나게 지금 많은데 재작년도에 중국 그 광둥성 쪽에 있는 원전 사고가 나서 큰 어떤 이슈가 되는데 중국 정부에서 그런 정보를 공개를 안 하니까 뭐 시시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원안위 국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해상에 중국에서 오는 어떤 원전 방사능 어떤 물질이 대기상에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원안위에서 기상청 등과 협력해서 관측 어떤 그 장비 내지는 관측소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했고, 원안위 위원장도 이 점에 100% 공감하면서 좀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좀 하기로 그렇게 좀 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지나칠 정도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많이 시켰어요. 저는 공기업에서 그 용역 업체를 갖다가 쓰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 몇 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을 용역을 시키는 용역 업체를 줘서 그 인건비를 절감함으로써 이제 공기업이다 보니까 세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세금을 절감하는 건데, 솔직히 정규직 전환 안 시켜주는 걸 자회사들에 대해서 민영화를 과감하게 시키고 구조적으로 조정을 좀 한다면 그 정교금을 거리 무리하게 안 올리고도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시고 있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세 가지,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가 얼마나 큰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냐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 때도 했지만, 제가 이제 과학기술방송 통신이라서 소위 말하는 가방이라서 제가 주 52시간의 일반 기업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이제 언론 보도라든지 많이 이제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제가 과학기술 분야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담당하는 기관이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있고, 공공 부분 중에서도 보면은 정부가 직접 출연한 대전 대덕밸리의 중심으로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정출연이라는 큰 과학 연구기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대학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출연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큰 과학 조직이죠. 2017년도 대비 2022년도 그 사이에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과학 연구 분야의 산출 지표가 공통적인 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특허, 그다음에 논문, 세 번째로 이제 기술 이전,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세 가지 다 2017년도에서 2022년도 비교해 보니까 전부 다 떨어졌어. 정규직을 급격하게 비정규직으로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방금 말씀하신 한전 자회사들도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슈가 된 게 과거의 인국공예전, 인천국제공항 공사의 인국공 문제. 거기가 대통령이 가서 처음으로 대거 10,000명 가까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인국공이라는 젊은이들이 취직하기 희망하는 좋은 직장에 한꺼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 해보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이 티오는 한정돼 있으니까 사람을 뽑지를 못해.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할 거냐,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원을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딱 구호 내드는 게 민영화 반대 딱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민영화는 정치적으로 단칼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총선이라든지 인구 문제가 있으니까. 단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 공사공단 어떤 구조 조정이란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지금
기재부를 중심으로 정책을 일단은 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그 문제는 굉장히 지금 공공 부분에 중요한 지금 앞으로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관위 있잖아요.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이제 뭐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이제 선거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여했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대부분 사람 상당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이제 지금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의 의원님의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이제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관여 이제 했는데 이 그 선관위를 어떻게 여기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이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좀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라는 게 국가 어떤 권력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국민의 의사결정인데 이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고 이 4.15 부정선거 관련해서 저도 많은 분들과 이야기했고 특히 황교안 우리 전 대표님하고도 이 문제 가지고도 이야기를 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를 제기하면은 마치 지금 김용민이가 윤 대통령 탄핵하는 거 똑같은 우리가 또 반발을 또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우리가 할 수는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은 민경욱 그 의원 사례를 유추해 보면 어쨌든 그 당락을 바꾸진 않지만 300표 가량의 무효표가 나온 거는 한 사례에서 분명히 일단 드러났고 그리고 그런 사례가 지금 현재 4.15 부정선거 관련돼서 소송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당수에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것은 이제 팩트인 것 같고 이제 그런 면에서 4.15 부정선거를 논하기 전에 선관위의 이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됐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감사원이 이제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선관위가 지금 이제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까지가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민간 단체에서 시민 우익 단체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우리 당까지 오는 건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많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감사원에 있던 선관위 감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미 사실은 이제 4.15가 아니라 지금 곧 총선이 이제 다가옵니다. 지금. 그러면 1년 반 총선이 다가오는 이런 시점에 대해서 이 이슈를 이제 너무 지나치게 꺼내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 건 별로 없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아무 어떤 뭐 힘도 없고 우리가 어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투표잖아요. 네. 이게 뭐 개인의 어떤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는 유일한 손 조금만 크게 좀 아이콘. 통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그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이 우리 당에 이익이 되는지 불리한지 이게 이슈화를 시켰을 때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투표로 어쨌든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고 그 자리에 계시면 국민들 입장을 생각을 조금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굳이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거나 국민의 뭐 의심 당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선거가 공정하게 저희가 의사를 표현한 것이 정상적으로 저희는 반영이 되는 것을 저는 원하는 거지 국민의힘이 뭐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고 물론 제가 뭐 종북 좌파는 반대하니까 굳이 따지자면 국민의힘 쪽이 맞겠지만 그
이쪽 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를 떠나가지고 저희가 그 투표한 것이 공정하게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국민의 그런 바람을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당의 어떤 이익이나 뭐 불리한 그런 거를 떠나서 국민의 입장을 생각을 해 주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뭐 저희가 지지하는 당이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는 거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고,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 투표했는 것이 거기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저희 유일한 어떤 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인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저희가 투표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국민의힘에서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 이거 지금 이슈가 되면 우리가 좀 불리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는 저희를 너무 절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당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자유우파에서 찍을 거는 결국은 우리 우파 정당 아니면은 결국은 뭐 투표를 안 하신 거 두 개지 뭐 좌파 정당이 투표를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파 진영의 생각이나 저희 당이나 그 의미를 딱 잘라서 제가 딱 그 당연했지, 당과 자유우파가 이게 별개 분리된 개념이 아닌 우리 당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파 진영의 어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대변한다는 생각이 좀 예, 들지 않아요. 예, 들지 않았다면 좀 죄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4.15 부정선거를 이야기를 당해서 세게 해버리는 게 중립 성향이 있는 국민들이 저 당은 저 투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후폭풍 내지는 어떤 문제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그게 우리 당만을 위한 것이다. 우리 당의 뭐 그 어떤 의원들이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 만약에 그게 좋다면은 당장이라도 우리가 더 먼저 나갑니다.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그 4.15 선거 직후부터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기하는 거는 저희가 4.15를 파헤치기 했다는 그런 것보다는 솔직히 다음 총선이나 그렇습니다. 다음 선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이렇게 또 무차별적으로 또 선거 민심이 반영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예, 않나 이런 예. 걱정에서 이제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지. 그렇습니다. 4.15 부정선거를 우리가 밝혀서 예. 이득이 될 뿐이 예. 차라리 예. 그 현실적인 거는요. 그 24년 그 개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 그런 교육을 더 철저히 해가지고 아예 그냥 부정선거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그렇던데, 그 왜냐면 개표 참관할 때 그 6시부터 12시, 그 다음에 12시부터 다음 날까지 있는데 그 일당만 받고 그냥 가다가 그냥 가요. 12시, 네, 12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네, 저희가 12시 05분 되면은 그냥 그 일당 받을 거 받고 그냥 다 가요. 그리고 중요한 게 사전 투표 개표를 그 이후에 새벽에 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정말로 부정이다 아니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개연성을 남기면 안 돼, 여지를 남기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일단 재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재판 더 우리가 그쪽에 목소리 내고, 그 다음에 감사원 그 좀 감사 선관위 촉구 더 하고, 그 다음에 그 국힘당 내에서는 그렇게 아예 부정이 게재할 수 없도록 더 철저히 감시하고 그런 노력하신다고 아까 하셨으니까. 그리고요,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원 추천이라든지 선거 관련된 그 사무총장 임명권을 우리 정부가 갖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한꺼번에 지금 바뀌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선관위가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지금 구조가 돼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 공무원들이 우리 눈치를 이제 보는 거죠. 그 문재인 정권일 때 전방사단 해체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그 9.19 군사합의 해가지고 우리나라 휴전선 이남으로 40km 이내에서는 군사훈련도 못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다시 이제 우리 그 국힘당이
여당이 돼가지고 그 윤 대통령님의 어떤 그런 정권을 갖게 됐는데 해체된 전방 사단, 특히 뭐 이기자 부대 같은 화천에 있는 아주 그런 부대라든가 기계화 사단이라든가 이런 전방 사단 해체를 다시 복귀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계속 이슈로 나오고 있는 지금 계속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군 기지 항만을 콕 찍어서 타격하겠다고 그렇게 지칭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비대칭 그 무기인 전술핵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힘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두 가지, 전방 사단 해체를 다시 복귀할 것인가, 전술핵은 배치를 할 것인가, 궁금해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안보 상황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전방 사단 해체를 비롯한 당시에 소위 말해서 여기도 있습니다만 9.19 군사 합의를 했는데, 이미 이제 9.19 군사 합의는 최근에 북한이 우리나라 전방까지 그 북한 전투기를 출동시키고 뭐 함으로써 사실상 이제 깨어진 거죠. 그저께 국방부 장관도 9.19 군사 합의는 깰지 뭐 사실상 이제 깨졌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이제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미 사실상 9.19 군사 합의가 파기되었으면 이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전방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전방 사단 문제가 거론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병력 자원이 없어요. 지금 저출산으로 병력 자원이 없어요. 병력 자원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학력 자원도 없다고 하지만 병력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방 부대를 새로 만드는 것은 이거는 예산의 문제 아니라 병력 자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방 전체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고, 전술핵 문제는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북한은 전략핵 전술핵 이미 완성됐고 ICBM이 완성됐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원점 타격할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왜? SLBM이라든지 이동식 열차라든지 원점 타격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 최근에 북한이 헌법을 바꿔서 지금까지는 미군에 대한 자위 억제력 차원에서 핵을 가진다고 했는데, 지금은 헌법을 바꿔서 선제 타격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굉장히 지금 위험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핵을 우리가 전술 핵을 갖고 오느냐 첫 번째, 두 번째 핵 우산 정책으로 나가느냐, 두 가지를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전술 핵을 갖고 오는 순간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이제 NPT 탈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제재를 또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는 더 실현 가능한 것은 전술 핵을 일본 내지 미군의 핵잠 내지는 핵 항모에 두고 항상 한반도 인근에 있도록 하는, 소위 말해서 핵 우산, 핵 공유 시스템을 가느냐. 방법은 두 가지 중에서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미국과 절대적으로 긴밀하게 이제 협력이 돼야 된다. 그런 전제가 붙어야 되고, 이제는 이제 이 문제가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은 물론이고 우리 우파 보수를 위해서 할 말은 뭐 제대로 하는 그런 의원으로서 활동을 좀 하는데, 다시 한번 좀 여기 계신 우리 회원님들한테 우리 국민의힘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정말 그 잘할 때는 격려도 하지만 못할 때는 꾸중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파 보수 어떤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그런 어떤 관심과 어떤 그런 지원을 좀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